침 재밌으면 됐지 뭐. 자, 어쨌든 말 사족이 좀 길어졌습니다. 질적 연구를 이제 위한 이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지? 지난 시간에는 양적 연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질적 연구에서 적합할 법한 자료 수집법에 대한 유형, 특징, 장단점 이런 것들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오늘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자꾸 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이거는 계속 제가 얘기했었죠. 그지? 연구 방법을 물어보는데 질문지법이요, 면접법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했었지? 안 했니? 대웅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뭐야? 안 했어. 이거 했잖아. 연구 방법을 물어봤는데 면접법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자료 수집 방법 묻는데 양적 연구요, 질적 연구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 얘기 자꾸 강조했었지, 그지?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은 물론 관련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죠? 관련성은 상당히 높지만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통해서 봤을 때는 엄연히 구별해 주어야 한다. 못 꺾이겠다 야. 뭐가 목 디스크 안 걸리니 그렇게 있으면. 자, 연구를 위한 절차이자 수단이다 이렇게 좀 봐주셔라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그런 연구를 이제 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 수집법이 양적 연구에서는 그지 수치와 계량하는 목적으로 하니 질문지, 그지 실험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계를 낼 수 있는 그지 그런 어떤 자료 수집이 적절하다 얘기를 했었고, 반면 질적 연구에서는 면접법이라든지 참여관찰법과 같은 자료 수집 방법을 채택을 하는 게 좋다, 의미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진짜 빨리 끝날 것 같아 오늘. 그 얘기를 근데 지난 시간에도 하고 내가 수업 다 채우지 않았니? 그럼 뭐 다 채우겠지 뭐. 모르겠다. 자, 면접법입니다. 면접법. 자, 일단 그지 조사 대상자와 대면의 형태로 대화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대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대화, communicate. 혹은 이제 언어적, 그치? 우리 수능 선택지에서는 언어적 상호 작용을 한다 라고 했었죠. 그죠?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도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문맹자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질문지법은 일반적으로 그지 단점으로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면접법은 대화를 합니다. 대화. 으아 하고 소리를 낸다고. 좀 이상했나 방금? 그치? 문맹자를 대상으로도 그래서 면접법에서는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문맹자들도 말은 할 수 있거든요. 소통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문맹자를 대상으로도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질문지법과의 차이점이겠어요. 그렇고, 그리고 대면으로 대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대면이 원칙적이기는 해요. 원칙적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점점 뭐 사회가 발전하고 하면서 꼭 대면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그 점도 알 필요는 있을까? 근데 원칙적으로 근데 니들도 생각해봐. 니들도 무슨 면접 대상자가 되었을 때 옆에 사람 앉혀놓고 이렇게 사람 얼굴 보면서 하는 거랑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하는 거, 둘 중에 뭐가 너희들이 조금 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을까? 직접 보고, 그죠? 결국 그 사람은 이제 만나면서, 그지? 만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과 내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덜 들겠지. 그러니까 보통은 원칙적으로는 대면 형태의 어떤 대화 같은 것들을 면접에서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게 너무 힘들 때에는 이제 원격 혹은 뭐 전화상, 유선상으로도 이제 면접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이제 시간이 너무 안 되면은 그렇게 하기도 하지. 그런 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그래서 면접을 하면서 이제 좀 알아야 할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그지 면접 유형 같은 것들을 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피면접자, 면접을 당하는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할 것인지, 대면으로 할 건지, 뭐 전화로 할 건지, 뭐 화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할 필요가 있겠지, 그지?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문제 탐구 시간 때 진짜 면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학교 외부의 어떤 사람을 면접하려고 해.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분이랑 뭐 변호사 이제 뭐 법과 관련된 업무의 어떤 어려움을 뭐 심층 연구하겠다 해서 변호사나 뭐 검사, 판사 뭐 그런 분들 섭외를 했어. 섭외를 했는데 니들이 갑자기 이 정규 수업 시간 때 선생님 저 잠시 좀 나갔다 올게요 하는 게 말이 쉽지, 그치? 어렵겠죠? 아, 쉬워요?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선생님 이러면서 어디가? 이러면 판사님이랑 면접하러요. 코웃음을 치겠지. 그렇지 보통은. 그런 이제 한계를 좀 넘기 위해서 뭐 전화를 통해서 면접을 한다든지, 그지? 아니면은 뭐 판사님을 통해서 여기로 몇 시에 좀 들어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학생이라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아니면은 뭐 먼 거리의 어떤 면접 대상자를 찾았을 수도 있잖아, 너희들이. 그지? 너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 의정부에 있는 판사인데 창원 용호고에 너네가 면접하러 여기까지 오겠니? 안 오겠지, 그지? 오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계를 벗어나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렇고 또 이제 면접 구조화 정도라는 표현을 조금 써놨습니다. 이제 구조화의 정도에 대한 얘기. 구조화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실험이라든지 뭐 질문지법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구조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뭐 구조화를 뭐 전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면접도 어느 정도 구조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 일단 구조화 정도가 자료 수집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높은 수준이고 낮은 수준인지를 조금 구별을 한다면, 오세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장 구조화가 높은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거겠어? 실험법. 왜? 실험법은 진짜 그지 변수 이외의 것들은 다 통제를 하고 이거대로 해라 뭐 이런 것들 엄청 까다롭고 엄밀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 그지? 그게 맞고, 그래서 실험법이 가장 구조화가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화라는 말은 조금 더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설계했다라는 어떤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 이제 설계했다. 설계와 가장 가까운 정도. 그리고 질문지법, 그렇지? 두 번째로는 질문지법. 사실 실험법과 질문지법, 그래요. 질문지법이 조금 덜 구조화되기는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구조화는 되어 있지. 선다형으로 응답하게끔 유도하고 있잖아. 수치화 계량화하고 있잖아. 근데 실험법이 너무 극단적으로 구조화를 하는 거지. 그러고 이제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이라는 것이 있다 했을 때는, 그죠? 좀 면접법이 조금 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참여관찰법에 비해서는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면접법도 그냥 뇌절하면서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면접법 같은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질문지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이런 거를 주면서 저희가 면접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테니 미리 좀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다고. 응? 민서야. 자, 졸지 마. 곧 밥 먹는데 왜 졸니? 자. 면접할 때, 그지? 질문지를 미리 주는 경우들도 있다. 근데 조금 구별하셔야 할 것은, 얘네들은 그지 구조화가 필수적이지만 면접법은 항상 구조화할 필요는 없어. 선택, 옵션이야, 옵션. 오케이? 옵션이야, 옵션. 표준화를 할 수도 있고, 비표준화 형태로 그냥 프리스타일로 할 수도 있고. 참여관찰법은 완전 그냥 찐 프리스타일이지. 그냥 진짜 그냥 들어가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 정도가 가장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음. 통제의 정도? 구조화 이퀄 통제. 완전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도 무방은 할 것 같아요. 뭐 통제 같아. 통제 정도랑 비슷한 것 같아. 상당히. 구조화가 돼 있으면 그 맞춰진 구조 내에서 응답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같은 말인 듯 거의. 네. 그래서 표준화된 면접, 구조화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방식, 특히 이제 면접 질문 같은 것들을 사전에 좀 공유하고 여기에 대답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를 보통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합니다. 저도 면접을 많이 해봤었는데 연구 대상으로 보통은 질문지를 미리 주는 것 같아요. 보통은 면접도 구조화된 면접을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성격에 따라서 진짜 자유분방하는 응답을 요구하고 싶을 때에는 구조화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연구자가 본인 연구에 맞춰서 비표준화 혹은 비구조화된 면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편안한 분위기에서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면접 주도권도 사실 구조화 정도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그냥 좀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일단 지시적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뭔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탁탁탁 정해주고 할 때 그때를 이제 지시적 면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비지시적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자기 주도성은 조금 낮추고 조금 더 개방된 분위기에서 이제 면접자와 연구자 간의 소통을 이제 자유롭게 좀 하는 방향 이런 걸 할 때 이제 비지시적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자의 수에 따라 가지고 1대1로 할 때도 있고 뭐 1대4, 뭐 1대5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겠어요. 집단 면접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하죠. FGI라고 해요. 그런 거를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것들을 할 때 집단 면접으로 하죠. 1대1로 안 하고 전문가 이제 특정한 연구를 한다 했을 때 그 분야에서 전문가 분들을 5분 초청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집단 면접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것들. FGI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 하여튼 유의사항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면접 질문들이 당연히 주제랑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 그지? 교사들 교육의 이제 어려움 정도에 대해서 면접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은 그런 어떤 면접 질문이겠지. 그지? 그리고 질문이 명확한지 그리고 질문의 순서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면 응답하는 사람들도 명확하게 응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혹은 예를 들어서 질문 순서 이제 질문이 명확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질문 순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조금 가면 갈수록 점층적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 폭력 피해자의 어떤 심리적 상태에 대한 심층 연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자였어. 그지? 피해자여서 딱 앉았는데 너희들한테 시작하자마자 자 앉아보세요 하면서 자 그날의 일을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지. 그치? 어떻게 아이고 요즘 학교 생활을 잘 하고 밥은 잘 먹고 있어요 이러면서 어느 수업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하면서 이렇게 시작부터 밑도 끝도 없이 자 그날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제 빌드업을 하는 거죠. 약간 에둘러서 질문하는 그런 스킬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지. 대안에 대해서 먼저 어떤 문제의 대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대안을 얘기하려면은 그 대안의 전제가 되는 문제 상황부터 먼저 얘기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고교학점제 문제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심층 연구를 했다라고 칩시다. 했을 때 고교학점제 하면서 뭐 여러분들은 어떤 뭐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먼저 가야지. 자, 지금부터 자 시작합니다. 자, 고교학점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막막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계가 필요해요. 단계가. 면접 질문을 만들 때에는 그런 점들을 좀 면접을 하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라포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워낙 얘기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면접을 하려고 이제 혹은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모니터 이렇게 보면서 일하면서 자 빨리 얘기해, 너 어디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죠. 다르죠. 여러분들이 전자 후자 중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싶습니까? 둘 다 싫어요. 그래도 그나마 얘들아 이러면서 막 하는 전자에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싶지 않니? 둘 다 아니야. 좀 열어라. 편하게 대화하게끔, 그지?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개드립도 쳐주고 이렇게 막 웃겨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조금 더 뭘 물었을 때 대답을 잘해주지 않을까요? 끄덕. 에? 맞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라포 형성이야. 라포 형성. 그래서 진짜 면접하는 부분들, 이제 인터뷰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교육을 할 때 실제로 이제 라포 형성을 위한 그런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코칭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자세는 이제 내담자에게 앞으로 기울여서 손짓을 써가면서 뭐 이런 게 있잖아. 막 표정은 뭐 웃는 표정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은빈이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진짜 하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면접 기법으로서 이제 probing question, 캐묻는 질문에 대한 중요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치, 방금 이제 학폭 얘기를 했으니까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어. 이런 일을 당했었구나 하면서 그때 너의 심리 상태는 어땠니? 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아이가 불안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불안하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불안한 것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무엇에 대한 불안함인지, 그지? 너가 지금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캐묻는 질문이 좀 변질돼서 강압적인 질문이 돼서는 안 돼. 불안하면 뭐가 불안해? 이렇게 하면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를 써줬는데 그 불안함의 유형도 다양할 것 같아, 그지? 너가 뭐 가해자한테 뭐 뭔가 보복을 당할 것 같은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너가 당했다는 사실이 다 제3자에게 알려졌을 때의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 너가 이 일을 다른 곳에 뭐 공표를 함으로써 너가 전학을 가게 되거나 뭐 기타 네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의 불안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중에 어떤 불안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캐묻는 질문이에요. probing question. 명확하지 않은 응답을 했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지. 그 probing question은 궁극적으로는 내 연구 주제에 다가가게끔 하는 유도 질문입니다. 일종의. 그런 것들이 면접을 하면서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고, 자, 이런 어떤 유의사항과 이제 면접 유형을 봤을 때 이제 장단점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죠? 일단 대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겠다, 그죠? 이제 질적 연구니까, 그지? 두 번째로는 이제 조사자의 융통성 발휘가 가능하다. 그렇겠죠? 질문지법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이제 친밀도를 이제 질문지법으로 조사한다 했을 때 처음에 내가 뭐 친구들과 일주일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빈도를 적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은 카카오톡보다 DM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DM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맞아요? 몰라. 하여튼 그렇다 쳐. 근데 이미 한 500명 정도가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아니야. 그거 말고 500명한테 일일이 그 카카오톡으로 너네가 응답해 줬는데 카카오톡 말고 인스타그램 DM 기준으로 다시 해줄래?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500명이 대답을 해버렸는데 융통성이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구 이제 뭐 실험법이라든지 질문지법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배포를 해버리거나 실행을 해버리면 그 순간 바꾸기가 힘들어요. 바꾸기가 힘들어. 그치만 면접법은 잘 생각해보면 대면 소통을 하잖아. 소통을 하면서 방금 말했던 라포 형성의 과정도 있고 질문이 구조화된 질문을 하면서도 실시간성으로 캐묻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캐묻는 질문이라는 걸 할 수가 있잖아. 하면서 연구자가 조사자가 융통성 있게 바꿀 수가 있어. 그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인스타그램 이런 얘기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 얘기도 면접법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얘기하다가 순간 방금 카카오톡 생각 얘기를 했었는데 카카오톡보다 네가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쓰니 혹시 뭐 이러면서 바꿀 수가 있잖아. 이렇게 대면으로 그지? 대면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지. 그리고 이 지금 보면 면접법 단점이랑 이제 장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질문지법의 장단점이랑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지? 질문지법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다 얘기했었어요. 그죠? 하지만 면접법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죠. 원칙적으로. 그죠? 사람 얼굴을 보면서 너가 찬희구나 뭐 이러면서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성의 없이 응답을 할 수가 없죠. 옆 바로 앞 맞은편에 뭐 선생님이 있는데 몰라요. 집에 보내주세요. 이럴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친구는 잘 없잖아요. 그죠? 질문지법에는 그런 거 막 할 수 있잖아요. 뭐 하고 싶은 말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적으세요 하면 집에 가고 싶어요. 뭐 이런 거 맨날 니들 적잖아. 근데 면접법에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 아니야. 선생님 집에나 보내주세요. 뭔 면접입니까? 이렇게 못 하잖아. 하지만 솔직하지 못한 응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솔직하지 못한 응답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면접법 한계점이 되겠고 그리고 자료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가치 개입의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건 모든 질적 연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자료 수집법이 이제 면접법이 되겠죠. 질문지법은 한번 이렇게 질문지 만들어 놓고 슉 뿌려버리면은 1000명, 10,000명 대답할 수가 있겠지만 면접법은 일일이 뭐 5사람이든 뭐 10사람이든 뭐 그 연구 그룹이 뭐 100명 뭐 이렇게 됐을 때에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질의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언어 능력이 없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자료 수집이 곤란할 수 있겠다. 이것도 어려움이라 바꿀까? 뭐 어쨌든 언어 능력이 부족한 대상들은 자료 수집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 그렇지?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뭐 영유아기 뭐 사람의 심리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면접자를 아기를 앉혀놨어. 말 못된. 막 애한테 네 마음이 어떠니?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을 할까? 못하지. 이러고 말겠지. 이러면서 막 그 미간을 찌푸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같이 막 우르르 하다가 자료 수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면접법의 한계점. 뭐 그런 얘기고요. 참여관찰법입니다. 참여관찰법은 진짜 말 그대로 참여하고 관찰하는 자료 수집법이에요. 무엇에? 연구 대상의 일상생활 속에 참여를 한다라는 점이 큰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로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장기적입니다. 꽤 장기적이야. 최소 모르겠어요. 뭐 연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1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수십 년 단위로 하는 연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이 참여관찰법 하는 사람 중에서는 본인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길게 하는, 그죠? 이런 거겠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내 수업을 누가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지? 가장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참여관찰법은 그래서 주로 어떤 때 연구를 어디서 좀 많이 왔냐면은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인간의 어떤 생활 방식, 양식, 뭐 제도, 결혼제도, 뭐 가족제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통해서 파악하는 그런 학문이 있어. 그게 이제 문화인류학인데, 거기에서 이제 민족지 연구라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그 민족지 연구를 할 때에 이제 참여관찰법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A라는 연구자가 가 부족에 가가지고 가 부족의 뭐 가족 제도 뭐 이런 것들 연구를 해. 근데 거기서 다 보니까 남자들이 다 아기를 안고 있어. 남자들이 다 아기를 안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할까? 아, 여기는 남자가 약간 아기를 보고 있구나. 여기는 조금 그 보니까 옆에서 여자가 큰 소리로 남자한테 엄청 뭐라고 하고 있어. 이제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막막막막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감호장이구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 그런 어떤 형태의 연구를 민족지 연구, 문화인류학에서의 연구라고 하는 거죠. 단적인 예시로. 그래서 실제로 문화인류학에서의 연구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마거렛 미드 있죠. 마거렛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진짜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신 걸로 알고 있고, 돌아가시니까 이 지금 연구했던 이 종족의 추장급으로 추대하면서 장례식을 치러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말리노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결혼제도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해당 부족의 추장의 딸과 혼인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연구를 했던 거예요. 연구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물론 이제 우리 이제 기본 문화인류학이 대표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지, 이제 현대 사회에 오면서는 이제 이 이외의 영역들에서도 다양한 연구들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를 참여관찰법 형태로 할 수도 있겠지, 누군가가. 그치? 그렇잖아. 뭐 1년 동안 너희들이랑 학교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연구를 누군가가 할 수는 있겠지. 그 가성비 떨어지는 일 누가 할지는 나 잘 모르겠지만, 그죠? 하려면 할 수 있어. 그래, 인간극장, 그래. 막 조나단 동생이랑 막 이렇게 사는 거 막 이렇게 보고 했잖아요. 카메라 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참여관찰법이지. 응? 그러면서 보면서 조나단과 파트리샤는 되게 사이가 좋게 서로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지? 이게 제어구나. 어쨌든 그래, 인간극장 같은 거네. 그 장단점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자료 수집이 매우 생생하다, 그지? 매우 생생하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탁 갖춰진 틀 내에서 구조화된 형태로 뭔가를 하는 느낌이 있는데,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생생하다라는 거야. 뭐 이렇게 남자와 뭐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멧돼지를 잡았어요. 뭐 했더니 뭐 요상한 춤을 춰요. 뭐 이런 것들이라고. 방금 얘기했었던 거.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옆에서 여자가 호통을 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막 하는 그런 거. 그지? 자료가 생생하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도 관찰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들. 그래서 민족주의 연구 같은 거 할 때 꼭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더라도 뉘앙스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들이 있죠. 그죠? 기본적인 소통이 안 돼. 그래도 뭐 또 가면서 뭐 기본적인 언어 같은 것들은 그래도 뭐 알아들으려고 노력은 했겠지. 그런 것들이라고. 하지만 단점으로는 역시 이제 질적 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을 다 공유하고 있죠. 그죠? 주관의 해석이 상당히 많이 개입될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 비용 같은 것들은 정말 많이 들겠죠. 이거는 면접법보다도 훨씬 많이 들겠지. 그지?
봤잖아 방금. 연구하려고 결혼까지 했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드니.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손 효과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뭐 너무 어려운 말인가? 관찰자 효과 같은 거에 있어요. 특히 내가 관찰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료가 왜곡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참여관찰법이 대상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제 뭐 누군가가 교실 수업을 보고 싶어, 교실 수업의 어떤 실상을 보고 싶어가지고 나를 한 학기가, 내 수업을 한 학기간 저 뒤에서 계속 앉아 있는 거야. 했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뭐 항상 뭐 그냥 교과서 책만 읽고 강의식 수업만 하고 뭐 이랬던 교사인데 누군가가 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아마 매 주말 밤마다 머리를 엄청 싸매질 것 같아요. 야, 어떡하지? 나 기존에 강의식 수업만 했었는데 뭔가 좀 새로운 거 해야 되나? 뭐 하면서 뭐 네이버 블로그 보고 뭐 유튜브 보면서 이런 수업도 하는구나 찾아보면서 막 내가 평소에 안 하던 수업을 막 하게 되겠지. 막 했더니 이제 저기 오더니 이제 그지 내가 여러분 자 4인 1조로 만들어서 자 뭐 보드 게임을 해봅시다 뭐 이럴 때는 거야. 갑자기 맨날 1년 동안 교과서만 보던 인간이 보게 하던 인간이 자 주사위를 굴려볼까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안 하던 수업하고 그래 자 이제는 돌아가면서 뭐 지식 상점을 해봅시다 뭐 이러면서 막 자료가 왜곡됐죠. 그런 과정에서 그지 원래 그런 수업 하던 애가 아닌데. 그럼 연구자든 저 사람은 되게 뭔가 뭐 모둠 활동이나 뭐 이렇게 게임 중심의 수업이나 뭐 그런 걸 뭐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가버리겠지. 그지?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그런 어떤 결과 레포트를 내게 됐을 때는 현실과 많이 유리된 연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 넘어가 왜? 뭐 그런 거예요. 공장 사람들이 이 호손 효과가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공장 사람들이 어떤 성실도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이제 탁 왔는데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당연히 성실한 척을 하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데서 호손 효과라고 하는 게 비롯된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요. 가치가 주입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바라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온다는 게 조금 더 주안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 대상 참여 관찰을 하는 사람도 내 수업을 참관하는 사람도 거기다 대고 너는 뭐 강의식 수업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뭐 간접적으로 주입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죠?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에는. 그치? 저는 뭐 모둠 활동의 뭐 수업 혁신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왔습니다. 한 학기만요. 이렇게 하면 모둠 활동 해야 되는구나 라고 간접적으로는 주입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꼭 직접적인 주입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왜곡된 행동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나 이거 하는 거 그래 그지 너희들 야 그거를 그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창체 때 내가 애들 이렇게 방송부에도 사진 찍으면 막 이러거든. 그거 가지고 지금 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정말 맞아요. 자 마지막 문헌연구법. 자 급히 넘어가겠습니다. 문헌연구법은 그지 제가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양적연구, 질적연구를 불문하고 모든 연구에서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연구 문헌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다양한 것들이 있어. 뭐 일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신문, 통계, 주로 사실은 논문 같은 것들이 이제 인용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문헌연구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그래서 논문에서 선행연구 고찰 같은 거를 할 때 문헌연구법을 씁니다. 제가 봤을 땐 거의 모든 연구에서 이 선행연구 고찰은 합니다. 아니요, 거의 모든 연구 그냥 모든 연구에서요. 예, 모든 연구에서 다 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라고 봐도 무방해요. 맞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조금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1차 자료, 2차 자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문헌연구법은 기본적으로 2차 자료 수집의 그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연구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했어. 해서 뭐 초등학교에서 얘들아 챗 GPT 써보자 막 이러면서 막 해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자 설문조사 해보자. 인공지능 교육은 재밌었다. 인공지능 교육은 나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챗봇 좋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해서 결과가 나왔어. 그럼 그거는 1차 자료예요.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에게 수집한 데이터거든. 1차 자료라고 해. 오케이? 연구자가 직접 본인의 연구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 1차 자료. 근데 그 1차 자료가 시간이 지나고 연구자 B한테 읽힌 거야. 연구자 B가 이제 중등교육에서 인공지능 교육 효과성을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뭐가 있을까 하고 막 찾아본 거야. 그랬더니 연구자 A가 초등학교에서 챗 GPT 가지고 뭐 교육했더니 뭐 요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물을 본 거야. 그거를 재가공해 가지고 쿼테이션 아니죠, 논문에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자료가 2차 자료화가 되는 거지. 2차 자료라는 것은 그래서 기존에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1차 자료를 재가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구성한 형태의 자료를 2차 자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자료의 특성상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에는 2차 자료 수집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런 얘기예요. 넘어가도 되니? 그런 얘기고, 장단점을 얘기로 끝을 낼 건데요. 그죠?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장점이 있겠고, 그리고 시공간적 제약을 당연히 해소할 수가 있지. 그지? 우리가 뭐 1700년대, 1800년대 1700년대겠구나. 뭐 딜케임의 뭐 이론이라든지 칼막스의 이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그지? 남겨놨기 때문인 거고, 그 남겨놓은 것을 웹 기반으로 뭔가 올려놨기 때문이고 출판을 했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시공간적 제약을 그런 방식으로 해소를 할 수가 있어. 누군가 한 연구물을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들 다 알고 문헌 연구를 했겠니? 아니라고. 이름도 성도 얼굴도 몰라. 그렇지만 어쨌든 누가 해놨으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공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가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지? 문헌 내용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문헌이 제대로 된 연구 설계와 이제 자료 검증이라든지 해석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연구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통계 자료 같은 것들도 왜곡된 것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문제 같은 것들이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터러시가 있어야죠. 연구자가 문해력이 있어야겠죠. 이게 제대로 된 연구인가 아닌가, 연구 설계 과정에서 결함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아닌 연구들은 과감히 제낄 수 있는 그런 연구자의 마인드셋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지? 문헌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관 개입이 과도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뭐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뭐 인공지능 교육의 뭐 효과성 연구했는데, 일단 그 연구물에서 담고 싶었던 건 효과성은 있었어. 근데 일부분에서 다만 뭔가 이 인공지능 교육을 아이들한테 했을 때 연령 제한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조금 적어놨어. 근데 그 조금 적어놓은 걸 가지고 뭔가 되게 큰 문제인 것처럼 누군가는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최소한 그 연구물에서 담고자 했었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데 조그맣게 다른 내용을 꽉 줌인해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다루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해석마저도 정말 정당한 해석인가라고 문제를 삼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료 수집 방법에서 다뤄지는 내용들 전체 내용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3강 자료 수집 방법 관련된 문항들을 쭉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건 자료 수집 방법은 조금 내용이 어려운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다음 시간에 한 문항도 빼지 않고 일단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테니 좀 꼼꼼하게 풀어주십시오. 알았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